안녕하십니까? 사람인습, 중랑습, 김민훈 교수입니다. 큰 주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생각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생각은 뭘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생각도 바뀌기도 하네, 변화하기도 하네. 같은 걸 놓고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한 사회나 시대가 바뀌기도 하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가치관의 차이, 또 경험의 차이, 이런 많은 것들이 섞이면서 어떤 사안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판단 기준,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이나 판단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거기서 고정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근대 경제학의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좌 전체의 주제 또는 기저라고 할까요? 이건 뭐냐 하면 숲에서 인간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크게 다루는 주제는 그래서 자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린 뉴딜, 또 기후위기, 생태 문명에 대한 얘기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 이론, 현실, 이런 것들을 짚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인간이 인류의 문명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특히 근대 이후에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을까? 이게 정상일까? 우리 일상이 너무나 그것에 익숙하게 맞춰져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혹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인류 멸종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 비정상을 정상으로 계속 인식하게 될지도 몰라.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 지금은 이것이 기이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의 여러 가지 변화된 틀과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이게 맞는 거였네, 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경로가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근데 경제학의 논리를 다루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의 삶의 내용을 채우는 기본적인 우리 이 자본주의 체제, 오늘날에는 지구적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 틀과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 거야, 정상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그래서 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이와 같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우리가 압사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현재와 같은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이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 그게 바로 근대 경제의 논리예요. 그걸로 우리의 시장 체제가 정당화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반론을 피는 또 막강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건 또 잘 가르치지 않죠. 아담 스미스만 가르치고 칼 막스는 안 가르치는 거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 경제학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거기서 누구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누구는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미래의 진로도
함께 생각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것처럼 함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집단적인 어떤 해결책, 이걸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경제학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학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를 조금 따져볼까요? 영어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economics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으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가 우리의 전통적인 유학 체계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발상과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논어의 첫장 학이편을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아주 큰 치세의 틀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처럼 동양에서의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치세, 경세의 개념과 맞닿아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만 보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세제민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려서 구한다. 누구를? 백성, 인민을 구한다. 이런 거죠. 인민의 삶,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을 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가 있겠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경사회의 생산력을 담보를 해야만 그리고 그것을 생산했던 사람들의 삶을 지켜줘야만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가렴주구를 하거나 탄간오리가 등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는 지주가 소작인들의 것을 모두 다 빼앗아 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막는 것이 바로 경세제민의 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경세제민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보겠지만은 그래서 경제학은 원래의 명칭대로 하자면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학이에요. 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치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토지의 문제를 결정한다거나 또는 세금의 문제를 결정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경세제민이라는 것도 토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세금을 받아서 쓰는 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경세제민이라는 방식으로 경제학을 번역을 해서 그 말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이코노믹스의 원래의 뿌리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오이코노미아를 옮기면 이코노믹스, 오이코노미아에 대한 학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이코노미아는 뭐냐 하면 공동체예요. 가계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먹고 나누고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의 삶을 어떻게 보다 발전시키고 정의롭고 선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경제학이에요. 이코노믹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선하고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은 대단히 윤리적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영학이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덜 힘을 쏟고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는 최소의 투자나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경제학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노동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량, 임금의 문제를 바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주고 많이 일시키는 거죠. 착취가 정당화되는 것이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의 원래 개념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자체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보다 발전시키고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필요한 정치적 질서와 경제적 질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것, 이거에 바로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서양에서 발전한 economics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경제 재민의 개념에서 출발한 경제학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재민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고 삶의 물적 기반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걸로 자신의 주택의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입고 있는 옷의 문제, 이걸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경제학은 어떤 숫자를 다루는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물건의 생산을 다룬다거나 이런 것을 국한하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협소한 거예요. 경제학의 원래는 이런 걸 토대로 한 사회적 관계까지 다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끊임없이 더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풀어야 되지? 사회적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럼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배웠던 그걸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옷 하나 가지고도 빈부의 격차가 심했잖아요. 지금 주택 당연히 격차가 있고요. 이런 관계가 오라? 네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근데 왜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해명해야죠. 해명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원인을 고쳐야만 어떻게 돼요? 경제 재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원래의 생각은 뭐냐면 언제나 현실의 도전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이 굴러가고 있는 기성의 체제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걸로 충분해? 또는 이게 맞는 거야? 혹시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삼아야만 되는 것이죠. 경제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표에 대한 이야기, 또 생산에 대한 이야기,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내는 거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돼? 라는 질문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 지식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 정치학이기도 합니다. 좀 철학이기도 하고요. 윤리학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나 가치를 새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토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그 사회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부동산을,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땅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그 땅에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 누군가에게 독점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치적 조처가 필요한 것이죠. 혁명은 언제나 이와 같은 토지 문제를 아주 급격하게 해결하는 힘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계급 자체를, 기존의 계급을 그 구조를 허물어뜨립니다. 그걸 허물어뜨려야만 특권 체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자기의 삶의 권리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학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언제나 정치 경제학이라는 인식을 해야만 진정하게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숫자에 매몰되거나 통계학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걸 뛰어넘는 철학,
그걸 뛰어넘는 정치의 선택, 이런 것들이 원래의 경제학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로 돌아보면은 다산의 정리학경의 여러 가지 생각들, 특히 토지의 문제, 이것은 실학사상에서 좀 내려온 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균전제도라고 하는 개념 아주 중요했죠. 토지를 평등하게 나누는, 놀라운 거예요. 토지를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권력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경제학이죠. 지금 따져보면. 그리고 그 땅과 그 땅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것은 그 혁명적인 조처예요. 다산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니까는 지주와 소작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이 지주가 자기 소작인들을 함부로 사법, 개인적으로 태형을 내리기도 하고, 관계에 끌고 가서 혹독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봉건적인 그러한 토지 관계는 이 토지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회적 정책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힘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봉건적인 토지 관계에서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어떤 신세? 노비가 조선시대에 전 백성의 10% 이상이 노비였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생산력의 수익이 낮으니까 그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 조선 백성의 70%가 봉건제도의 관료들, 지주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아래 노예 그림 있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노비. 그 자식들의 자식들도 노비. 신분 질서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신분 질서가 그 사회의 정치 경제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분 질서를 타파한다는 것, 이러한 정책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거죠.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 가서 바라보게 된 농민들의 현실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비참했던 것이죠. 다 뜯어가는 거예요. 감나무 하도 가렴지구가 심하니까는 이 백성들이 감나무를 말려 죽여요. 그래 의아해서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애를 써서 길러봐야 와서 다 강도처럼 가져가는데 뭐하러 있냐고. 아예 말려 죽여야 감나무 그루스가 하나라도 거기에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서 세금의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니까는 나라꼴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백성들도 괴로워지고 국고도 그만큼 가난해지고 비계되고 중간에서 다 뜯어먹고 이래서 나라가 꼴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게 다산 정약용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도 말하자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적 발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양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봉건제도라는 거 아니에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왕부터 해서 귀족 그리고 기사들, 백성들 이런 식으로 쫙 피라미드형으로 돼서 밑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런 점점 위에서 뜯어먹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등골이 휘겠죠. 위에 그림도 보면 저렇게 등골이 휘는 노동을 강제적으로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70%가 노비였던 것처럼 서양의 중세사회에서도 노비 신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백성들이 그 정도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는 노동을 한다는 게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 중세 봉건사의 토지의 이런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교회 영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땅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공동 방목지가 되어 있는데 뭐 공동의 땅, 카먼즈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땅이 있으면 그 땅 전부가 다 영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일부는 떼어다가 백성들 걸로 공동의 토지로 놔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조작의 비율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7대3, 8대2, 6대4는 괜찮은 거고 5대5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 이상으로 뜯기는 거죠. 그런데 공동 토지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도 별로 좋지도 않고 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공동 토지로 주어졌겠죠? 그래서 부족한 거기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동의 토지가 농민들한테는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 공동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서양이 기독교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성서에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데를 보면 또 그리고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할 때 다 수확하지 않고 고아나 과부나 또는 유랑자들을 위해서 남기라 그래요. 남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먹고 살 것이 되도록 여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개념처럼 땅이 있으면 그 전부 다 영주의 것으로 다 싸그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기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토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봉건 사회에서 숨을 쉬게 만드는 그러한 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콜럼버스 이후에 유럽과 대서양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항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무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뒤에서 밀어주는 이게 바로 국가가 밀어주는 이른바 중상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중상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그 다음에 이 상위기업이 결탁해서 말하자면 특권을 주고 국가가 따로 챙겨주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맞게 또 이 나온 것들을 세금으로 또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겠죠. 또 특혜에 대한 뭔가 더 대가로 지불을 할 것이고 이러면서 중상주의라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점점 어떤 사회로 변하게 되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딴 게 더 괜찮은 거죠. 수지가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칼 폴란의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Inclusive Movement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봉건적인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 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물적 토대라고 할까, 정치적, 경제적 구도가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게 나아? 아니면은, 영국의 경우 예를 들자면은, 양무산업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이 모직, 공업 이런 것들이 더 수지를 맞게 해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농사보다는 뭘 하는 게 낫죠? 양들 키워서 양털을 파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자연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클로즈 무브먼트예요. 인클로즈 무브먼트는 뭐냐면 원래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 걸로 해서 거기다가 양을 키우는 건 뭐 문제가 없겠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공동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공유지라고 하죠. 이 공유지 가지고 자기가 뺏는 거예요. 박수 너무 크게 쳤네.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Enclosure Act라고 하는 이 의회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요. 완전 강도질이죠. 공유지를 그냥 뺏는 거예요.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여기에서 이건 이 문제 때 반발하면 잡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acts that rob the poor 이렇게 돼 있는데 to help the rich라고 신문 기사죠. 가난한 사람을 걸 뺏어서 부자들을 도와주는 법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유지를 강탈한 거죠. 그린 거기에 양들을 방목시켜서 한 게 바로 인클로저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공유지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고 너 여기 들어오지 마. 그럼 뭐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양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인클로저 무브먼트를 뭐라고 그 당시에 풍자를 했냐면 양들이 인간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서 자본주의라는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인클로저 무브먼트로 공유지를 딱 영주가 자기 걸로 딱 삼아버리니까는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탁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서 거지가 되거나 유랑자가 되거나 또 어떻게 되겠죠? 팔 게 노동력밖에 없으니까는 공장에 있는 도시로 흘러가서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대단히 시작되는 과정이 폭력적인 거죠.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을 규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인 기업이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큰 돈이 생겨서 그걸로 사업을 크게 벌이고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한꺼번에 희생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희생을 딛고 엄청난 그러한 이 부를 거머쥐게 되는 것,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 인클로저 무브먼트입니다. 이 인클로저 무브먼트의 의미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본의 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것을 도모하는 정치 권력의 작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공유주의가 사유지가 되면서 그 쫓겨났던 사람들의 삶에 비극적이고 비참한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자본주의의 노동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저임의 노동력으로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한쪽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초창기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 2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